새벽의 이체 알림. 새벽 3시 42분. 휴대폰의 알림음이 침실을 가르고 들어왔다. 은행 서비스 음성. 한도윤은 눈을 떴다. 6시간을 잔 것 같지 않았다. 옆자리는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화면을 켰다. 고운 빛이 얼굴을 비추었다. 국민은행 이서진명의 계좌에서 200만 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비투로 이체되었습니다. 수취인 강재혁. 손가락이 멈췄다. 문자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또 읽었다. 아내의 계좌. 낯선 이름. 새벽 3시 반.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났. 침대맛 스탠드를 켰다. 침실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서진의 침구는 깨끗했다.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지 않은 베개, 주름 하나 없는 시트. 그것이 더 불길했다. 거실로 나갔다. 욕실도, 주방도 그 흔적이 없었다. 옷장문을 열었다. 서진이 자주 입던 검은색 겨울 코트가 없었다. 차키도 보이지 않았다. 노트북 가방도. 휴대폰을 집었다. 메시지 알림이 있었다. 서진이 보낸 것. 시간은 오후 11시 38분. 소희 집에서 잘 거야. 내일 점심에 봐. 소희 집은 거짓이었다. 도윤은 그것을 알았다. 아내의 친구 박소희는 강동구에 산다. 아파트에서 20분 거리. 그런데 아내는 이 메시지를 보내기 전 자택 와이파이에서 200만 원을 몰래 빼돌렸다. 지금 새벽 3시 반에 알림이 온 것은 거래소의 처리 시간이 그랬기 때문이다. 도윤은 거실 창가에 섰다. 서울 강남의 야경이 조용히 펼쳐져 있었다. 64층 아파트 32층에서 본 세상은 늘 고요했다. 하지만 지금 그 고요함은 공포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울시청 감사과에서 8년간 금융사고를 추적했다. 통장 위조, 신용사기, 투자사기. 거짓의 흔적을 읽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거짓말은 항상 숫자로 먼저 드러난다. 그것이 그의 신조였다. 이것도 거짓이었다. 깔끔한 거짓. 계획된 거짓. 휴대폰을 다시 켰다. 서진의 계좌 내역으로 들어갔다. 최근 30일간의 기록을 살폈다. 100만 원. 10월 23일. 암호화폐 거래소. 80만 원. 10월 16일. 같은 거래소. 150만 원. 10월 9일. 같은 거래소. 그 아래로 더 거슬러 올라가며 작은 이체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25만 원, 40만 원, 60만 원. 모두 강재혁이란 이름으로. 모두 암호화폐 거래소로. 지난 3주간 서진은 600만 원을 이미 빼돌렸다. 도윤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 그것은 확실함이었다. 일이 식으면 감정이 했다. 그가 오랫동안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침실로 돌아갔다. 서진이 쓰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정리된 화장품들 사이에서 작은 카드를 발견했다. 카드엔 숫자들과 암호문이 적혀 있었다. 암호화폐 지갑 주소였다. 도윤은 카드를 들었다. 종이는 따뜻했다. 최근에 쓰인 것이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는 중얼거렸다.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었다.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서울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한도윤만 혼자 깨어 있었다. 그 다음날,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도윤은 매일 아침 서진의 계좌를 확인했다. 소액 이체가 계속됐다.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모두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모두 집 와이파이에서. 모두 같은 남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매일 밤 서진은 늦게 돌아왔다. 11시, 자정, 새벽 1시. 퇴근길이 점점 길어졌다.
메시지의 거짓말도 점점 정교해졌다. 회사 회식, 고객 미팅, 소희와의 약속. 일주일 뒤 도윤은 서진을 따라갔다. 그녀가 강남역 근처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 45분 뒤 어떤 남자가 나왔다. 34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 검은색 정장, 비싼 시계,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남자의 얼굴을 사진에 담았다. 도윤은 돌아섰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그날 밤 도윤은 서진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다. 아내의 생년월일을 비밀번호로 사용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신뢰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밀번호는 남편의 생일로 설정했다. 파일 목록이 뜨자 도윤의 호흡이 멈췄다. 호텔, 부산덥 JPG. 강제혁과의 메시지, 최종 본더 TXT. 새로운 3-5 PPTX. 그는 이미지들을 열었다. 호텔 침실. 서진과 어떤 남자가 포옹하는 사진. 침대 위에 얽혀있는 두 몸. 하나의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봤다. 30장을 넘게 텍스트 파일을 열었다. 강제혁, 남편 몰래 자산을 옮겨도 법적으로 문제없어. 암호화폐는 추적이 안 되거든. 강제혁, 부산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자. 난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 서진, 우리 남편은 날 이해 못해. 진짜 외로워. 당신만 있으면 돼. 강제혁, 그 사람하고 있을 때 행복했니? 서진, 아니, 가짜였어. 난 지금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야.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놨다. 손이 떨렸다. 이번엔 분노였다. 하지만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침착함을 유지했다. 8년간 추적해온 그의 직관이 말해주고 있었다. 감정은 실수를 만든다. 실수는 증거가 된다. 증거는 승리를 만든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새벽빛이 침실을 밝혔다. 조사를 하듯 복수하자.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차갑고 절제되어 있었다. 증거를 모으고 완벽하게 무너뜨리자. 그 순간 서진의 발걸음 소리가 거실에서 들렸다. 새벽 6시 반. 아침 운동을 다녀온 척 그녀는 지금 가방을 내려놓고 있었다.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필요한 모습이었다. 배신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방법. 그것은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증거였다. 침실의 문을 열었다. 거실로 나갔다. 서진이 거울 앞에서 땀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을 보며 웃었다. 아침이야. 잠을 못 잤어? 좀. 너는 잘 다녀왔어? 응. 날씨 좋더라. 거짓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그것을 모르는 척했다. 그래. 좋겠네. 그는 커피를 내렸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다. 마음도 울리지 않았다. 오직 계산만 있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어떤 순서로 모을 것인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한도윤은 이미 그 계획을 시작하고 있었다. 거짓말의 그림자. 서진은 달라지고 있었다. 도윤이 처음 알아챈 것은 작은 것이었다. 그녀가 늦게까지 화장실에 머무르는 일이 잦아졌다. 40분, 1시간. 거울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화장품이 아니었다. 도윤은 화장대를 봤다. 언제나처럼 정렬되어 있었다. 그 다음은 향수였다. 새로운 향수. 묵직한 우드 계열. 평소 서진이 쓰던 것이 아니었다. 은은한 플로럴 향이었다. 이 향수는 자극적이었다. 남을 의식하게 만드는 향수였다. 그리고 옷이었다. 회사 다닐 때는 입지 않던 검은색 드레스. 스타킹 대신 맨다리. 하이힐.
서진은 이런 것들을 입기 위해 집을 나갔다. 도윤은 알았다. 몸이 원하는 것을 뇌가 인정하기 전에 몸은 이미 배신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3개월 전 도윤이 서진의 휴대폰 영상통화 기록을 확인했을 때 그 이름이 처음 나타났다. 강재혁. 오후 11시 52분. 통화 시간 24분. 누구야? 강재혁.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핸드폰을 재빨리 치웠다. 도윤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회사 클라이언트야. 투자 관련. 거짓이었다. 도윤은 느꼈다. 숨이 가파해졌다. 말의 템포가 빨랐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시선이 흔들렸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신체 반응들이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물러섰다. 그렇구나. 미안해. 그 말 한마디가 서진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그 후로는 빨랐다. 영상통화는 매일 늘어났다. 통화 시간도 길어졌다. 새벽 1시, 2시. 서진은 욕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물소리를 틀어놓고 도윤은 거실에서 모두 들었다. 웃음소리. 나도 그런데. 정말? 너도? 당신이 있으면 난. 도윤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알고 있었으니까. 대신 기록했다. 통화 시간, 날짜, 상황, 모든 것을. 퇴근 후 도윤은 집에 먼저 도착했다. 서진은 회사 회식이라며 11시에 온다고 했다. 거짓이었다. 도윤은 그녀가 강남역 근처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으니까. 거실 조명을 어둡게 했다. 소파에 앉았다. 서진의 가방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핸드백. 늘 휴대폰을 넣는 검은색 백. 도윤은 손을 뻗지 않았다. 기다렸다. 새벽 1시. 서진이 들어왔다. 왜 깨어 있어? 잠이 안 와? 서진은 신발을 벗으며 미소를 지었다. 화장이 흐트러져 있었다. 입술의 색깔이 벗겨져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늦게 자. 내일 회사 가야지. 호텔 좋았어? 서진의 몸이 경직됐다. 뭐? 강남역 호텔. 좋았어?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서진의 얼굴을 봤다. 공포. 그 다음 무언가를 계산하는 표정. 결국 그녀가 선택한 것은 부정이었다. 무슨 말이야? 나 회식 있었잖아. 45분 동안? 호텔에? 나 몰라. 너 뭐 이러는 거야? 서진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공격적이 됐다. 도윤은 알았다. 진짜 배신한 사람은 언제나 먼저 화낸다. 클라우드 계정 확인했어.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뭘 했어? 나 몰래? 너는 뭘 했어? 나 몰래? 도윤은 일어섰다. 핸드폰을 꺼냈다. 호텔 침실. 서진과 남자의 포옹. 그 이미지들. 이게 뭐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부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좋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왜 날 따라갔어? 왜 내 걸 봤어? 200만 원이 뭔데? 뭐? 너 계좌에서 200만 원이 암호화폐 거래소로 빠져나갔어. 일주일에 600만 원씩. 지난 3주간. 그건 강재혁 이름으로. 침묵이 왔다. 짧지만 단호한 침묵. 그것이 인정이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았다.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을 넘겼다. 메시지 기록들이 떠올랐다. 남편 몰래 자산을 옮겨도 법적으로 문제없어. 이게 뭐야? 내가 한 말 아니야. 부산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자. 이건? 도윤.
제발. 난 지금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야. 이건 너 메시지 맞지? 서진이 소파에 무너져 앉았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설명해. 제대로. 나 외로웠어. 뭐? 9년을 함께 했는데 넌 늘 일만 했어. 감사과. 밤 11시에도 일했고 주말에도 일했어. 나는 계속 혼자였어. 그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이유야? 아니야. 처음엔 그냥 상담이었어. 투자에 대한 상담. 도윤은 웃음이 나왔다. 서늘한 웃음. 투자. 그게 투자를 다루는 상담이었어? 당신이 나를 봐주지 않으니까 누군가 날 봐준 거야. 그게 편했어. 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놨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유지했다. 강재혁이 뭐 하는 놈이야? 재테크 전문가라고. 뭐라고? 도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서진의 계좌 거래 기록을 추적했다. 암호화폐. 소수 인원만 아는 거래소. 패턴으로 봤을 때 이건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었다. 조직적이었다. 재테크 전문가라고 했어. 나랑 비슷한 처지의 여자들도 많대. 모두 남편이 무관심해서. 서진의 말이 흐릿해졌다. 도윤은 그 말 속에서 더 큰 거짓을 들었다. 다른 여자들도. 몇 명이야? 뭐? 다른 여자들. 몇 명이야? 서진이 답하지 않았다. 대신 오열했다. 도윤은 일어났다. 침실로 가서 옷을 챙겼다. 짐을 쌌다. 서진이 뒤를 따라왔다. 어디가? 도윤. 소희한테 가. 제발. 미안해. 이미 했던 말이야. 그는 현관문을 열었다. 밖은 새벽이었다. 찬바람이 몸을 스쳤다. 뒤에서 서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다. 택시를 탔다. 강동구로. 박소희는 깜짝 놀랐다. 새벽 2시에 나타난 도윤을 보고 뭐 어떻게 된 일이야? 강재혁이라는 남자 알아? 소희의 얼굴이 굳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떻게 알아? 아니면 모르는 척할 거야? 소희는 도윤을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 조명이 켜졌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나 그 남자한테 당했어. 도윤의 호흡이 멈췄다. 3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어. 기가 막힌 수익률이 나온다고. 넉 달을 기다렸는데 돈이 없었어. 계좌만 있고. 지금 어디에? 모르겠어. 연락이 끊겼거든. 도윤은 소파에 앉았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서진만의 배신이 아니었다. 이건 사기였다. 체계적인, 조직적인, 다중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였다. 도윤은 눈을 떴다. 결의가 담겼다. 감정은 사라졌다. 남은 것은 계산뿐이었다. 강재혁의 정보를 다 모아줄 수 있어? 왜? 내가 처리할 거야. 소희는 도윤의 얼굴을 봤다. 그 차갑고 절제된 표정을 봤다. 넌 뭘 할 생각이야? 조사를. 깔끔하게. 그리고 도윤은 말했다. 강동구의 새벽 거실에서. 친구 앞에서. 그 남자를 무너뜨릴 거야. 완벽하게. 그 말 앞에서 소희도 울음을 멈췄다. 눈빛이 변했다. 미간이 팽팽해졌다. 응시. 응징의 응시였다. 나도 도와. 뭐 하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이 이미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다. 거짓말을 파헤치듯 하나씩 걷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만들 것이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다. 도윤은 기다릴 수 있었다.
감정을 다룬다면, 감정을 철저히 조종한다면, 함정의 시작. 종로의 법무법인 신율. 도윤이 예약한 시간은 오전 10시였다. 변호사 이준호 52는 도윤의 증거들을 침묵 속에서 살폈다. 강남역 호텔 사진들, 클라우드 메시지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암호화폐 거래 추적 자료, 문서가 쌓였다. 5분, 10분. 이 정도면 이준호가 입을 열었다. 이혼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강재혁이 그들에게 투자 수익을 약속했다면 사기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이 당했어?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건 8명입니다. 모두 결혼한 여성들이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했던 숫자였다. 강재혁과 서진을 따로 나눌 수 있어? 이준호가 도윤을 바라봤다. 그 표정은 변호사가 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연민의 표정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그것을 거부했다. 연민은 필요 없습니다.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할까요? 변호사는 펜을 집었다. 먼저, 강재혁은 조직적 사기범입니다. 위험한 인물이죠. 우리는 그를 먼저 고소하고 서진은 피해자로서의 위치를 인정받게 할 겁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법적으로는 다릅니다. 강재혁이 그녀를 조종했다면 서진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그걸 이용할 겁니다. 법적 공격과 감정적 약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도윤이 이해했다. 이것도 전략이었다. 감정적 전략이 아닌 법적 전략.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준호가 휴대폰을 집었다. 강재혁과의 직접 접촉. 녹음이 필요합니다. 그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말이 기록으로 남으면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할 수 있으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계획의 냄새였다. 도윤은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쳤다. 새로운 계정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민지, 안녕하세요. 저 서진 씨한테서 당신 연락처를 받았어요. 저도 남편한테 숨겨놓은 돈이 있는데 그걸 움직이고 싶거든요. 답장은 3분 안에 왔다. 강재혁, 오 진짜. 서진 씨가 당신 소개했어.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도윤은 웃음이 나왔다.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뻔한지. 약속은 이틀 뒤로 잡혔다. 강남역 카페. 오후 3시. 도윤은 카페에 먼저 들어갔다. 코너 테이블, 창가, 주변에 손님들이 적당히 있는 곳. 그의 핸드백 안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박소희가 준 것. 여성용 핸드백에 자연스럽게 숨길 수 있는 장치였다. 강재혁이 들어왔다. 실제로 본 것은 두 번째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 계산된 미소, 약간의 헐렁함. 피식자를 찾는 포식자의 모양새였다. 그는 도윤 맞은편에 앉았다. 처음 뵙겠네요. 민지 씨? 네. 감사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한 옥타브 높았다. 조심스러웠다. 도움이 필요한 여자의 목소리. 서진 씨가 제일 먼저 저한테 온 분이었어요. 지금 굉장히 잘 지내고 있죠. 요즘 더 행복해 보여요. 정말요? 네. 남편 몰래 자산을 옮기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해방이거든요. 넌 네 돈이다.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기가 작동 중이었다. 크립토는 어때요? 최고의 방법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걸 거래소에 올렸다가 내리면 남편이 절대 추적 못해요. 계좌에 흔적이 안 남거든. 확신하세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경우가 없어요.
도윤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휴대폰을 집었다. 메모처럼. 당신도 기혼이신가요? 네, 당신처럼요. 우리 아내는 내가 뭘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못할 거고요. 강재혁이 웃었다. 그 웃음이 녹음되었다. 근데 정말로요. 서진 씨한테 들은 얘기로는요. 강재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 그 남편이 굉장히 공무원이래요. 감사과인가? 아무튼 여자들 많이 조사하는 직책. 근데 자기 아내는 못 본다는 게 웃겨요. 도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진이 부산 가기 전에 한 번 더 뵐 거고요. 그때쯤엔 완전히 준비가 될 거예요. 남편한테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도 준비되고, 새 신분증도 준비되고. 새 신분증. 네. 저희 쪽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문서 위조. 그럼 그녀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부산에서.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들었다. 충분히 들었다. 좋습니다. 저 언제 돈을 옮기면 되나요?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계좌만 주시면 돼요. 강재혁이 명함을 슬쩍 밀었다. 암호화폐 거래소 아이디, 비밀번호 힌트, 모두 써 있었다. 도윤은 명함을 집었다. 증거가 하나 더 늘었다.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검 1층 피의자 조사실. 강재혁은 경찰에 붙잡혔다. 박소희의 고소장과 도윤의 신고로 시작된 수사였다. 그리고 녹음 파일. 그것이 결정적이었다. 검사실 밖에서 도윤은 기다리고 있었다. 휴대폰으로 서진의 메시지를 읽고 있었다. 도윤, 제발 강재혁 풀어줘.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 나도 동의했던 거야. 도윤은 답장을 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이혼 소송 내달을 시작할까요? 이준호가 물었다. 네. 그리고 서진의 직장에도 알려주세요. 보험사는 신원 조회를 할 겁니다. 범죄 연루자를 직원으로 둘 수 없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도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도윤은 회사에 출근했다. 감사과. 모두가 그를 봤다. 신문에 난 기사들. 고위 공무원 아내 투자 사기의 연루, 강남 아파트 주인 부부, 암호화폐 거래 혐의. 동료들은 시선을 피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도윤은 책상에 앉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모두가 그를 보도록. 이혼 소송. 첫 공판 전 법원 대기실. 서진이 나타났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살이 빠졌다. 눈 아래에 검은 그림자. 손톱이 벗겨져 있었다. 3주 전만 해도 그녀는 신발에 신경 쓰던 여자였다. 그녀는 도윤을 봤다. 도윤.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신문을 펼쳤다. 투자 사기범 강재혁, 사기 피해자 8명 추가 적발.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일자리를 잃었어. 회사가. 도윤이 신문을 내렸다. 서진을 봤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반응이었다. 판사실로 들어갔다. 변호사들의 의견서가 낭독되었다. 도윤의 측은 명확했다. 이혼과 손해배상,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동재산의 불법 이체. 서진의 변호사는 약하게 대항했다. 피해자의 입장, 강재혁의 조종, 회복 가능성. 하지만 녹음 파일이 제시될 때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 부산에서 새 신분증도 준비되고 법정에 강재혁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서진의 침묵. 답변 없는 침묵.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피고인 서진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피의자 강재혁의 공모자로 판단됩니다. 서진이 무너졌다. 법정에서. 일주일 뒤
도윤은 서진을 고소했다. 공동 정범으로. 검찰청에 소환된 서진은 자백했다. 모든 것을. 강재혁과의 만남, 돈을 빼낸 것, 부산 이주 계획, 신분증 위조 의뢰. 검사는 도윤을 불렀다. 피해자 진술을 위해. 피해자께서 당시 어떤 심정이셨나요? 도윤이 대답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배신당했다는 생각보다는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더군요.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이었나 싶었죠.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단순한 배신이었습니다. 침묵.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도. 3개월 뒤 이혼 판결문. 판결.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인은 청구인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3,000만 원을 지불하라. 재산 분할. 공동재산 중 80%는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친권자. 해당 없음. 서진의 인생이 종이 한 장으로 결정되었다. 그녀는 아파트를 잃었다. 직장을 잃었다. 친구를 잃었다. 그리고 이름도 잃었다. 신문에는 불의의 주인공으로 남았다. 도윤은 법정에서 나왔다. 계단을 내려오며 그는 깨달았다.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리고 그 대가는 돈이나 명예뿐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 자체의 소멸이었다. 서진은 아직 살아있지만 이미 사라졌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다. 서진의 번호를 차단했다. 스치게 할 마지막 선택. 그리고 올라간다. 강남의 가을 햇빛 속으로. 폭로의 밤. 판결 3일 후. 도윤은 이 자리를 준비했다. 강남역 뒷골목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웨이터를 미리 사주했다. 어떤 손님이 와도 방해하지 말 것. 그리고 특별한 순간을 기록할 것. 폰으로. 테이블 4개. 모두 도윤의 손님들이었다. 첫 번째 테이블. 강남역 호텔 지배인. 도윤이 명함을 건넸을 때 그 남자는 그 사건이라고 했다. 두 번째 테이블. 서진의 보험사 인사과장. 명예훼손으로 회사를 고소할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세 번째 테이블. 박소희. 피해자로서의 증인. 그리고 중앙의 테이블. 도윤이 앉은 자리. 서진은 반팔시에 들어왔다. 초대가 아닌 소환이었다. 도윤의 문자는 명확했다. 강남역 루미에르 8시. 혼자 와. 대신들을 준비해.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뭔가 끝난다는 것을. 왜 나를 여기로? 서진이 앉았다. 팔짱을 끼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신호를 줬다. 첫 번째 남자가 다가왔다. 호텔 지배인. 실례합니다. 서진 씨 맞으세요? 누구세요? 강남역 리버티 호텔의 지배인입니다. 당신이 한 달에 4번 이상 방문하신 분이죠?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우리는 모든 투숙객의 신원과 방문 기록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보안 카메라도요. 혹시 필요하신가요? 법원 제출용으로. 지배인은 가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압박의 침묵. 가세요. 이제. 도윤이 손을 흔들었다. 지배인이 물러났다. 하지만 여전히 보고 있었다. 두 번째 남자가 다가왔다. 보험사 인사과장. 명함을 건넸다. 서진 씨. 저는 당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인사과장입니다. 회사는 현재 당신의 신원 조회를 마쳤습니다. 이미 퇴직 처리됐잖아요. 네. 하지만 회사 명예가 손상됐습니다. 투자 사기의 공범이 우리 직원이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거든요. 현재 고객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장이 앞으로 한 발 더 나갔다.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언론 및 고객 관계에 대한 보상 협의를 제안합니다. 자발적 합의 조서에 서실래요? 얼마를?
오, 0만 원. 서진의 몸이 흔들렸다. 못 낸다면 회사는 공식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럼 인연이 더 소모될 겁니다. 과장이 서류를 내려놨다. 도윤은 그것을 보고 있었다. 서진의 얼굴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박소희가 다가왔다. 친구의 얼굴로. 서진아. 서진이 박소희를 봤다. 눈물이 흘렀다. 소희. 넌 내한테 뭔 말도 할 자격이 없어. 박소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도윤보다 더 차가웠다. 300만 원. 나 잃은 돈. 그리고 날 배신한 거. 너도 같이 속였으니까. 나 그럴 의도는. 의도? 서진, 넌 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날 이용했어. 그 남자 만나러 갈 때 넌 내 집에서 잔다고 했잖아.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그 남자 돈 뜯는데 도움을 받았어. 박소희가 물러섰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넌 이제 내 친구가 아니야.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다. 웨이터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 서진이 도윤을 봤다. 왜 이러는 거야? 도윤이 대답했다. 낮고 절제된 목소리로. 당신이 먼저 했으니까. 당신은 우리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당신은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당신은 범죄자와 함께 다른 여성들을 속였습니다. 도윤이 한마디 한마디를 띄엄띄엄 말했다. 법원은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책임이 뭔지. 제발, 다시 한 번만. 없습니다. 다시는 없습니다. 침묵. 도윤이 일어섰다. 가시면 됩니다. 서진은 아파트를 나왔. 임차 계약이 끝났으니까. 짐을 챙겼다. 옷들, 화장품들. 9년을 살던 공간을 떠났다. 더 이상 서진으로 살 수 없는 공간. 신세계 백화점에 들어갔다. 뭔가 필요했다. 외투. 겨울이 왔으니까. 계단을 올라가다가 멈췄다. 자신의 얼굴이 백화점 뉴스 모니터에 떠 있었다. 투자 사기범 강재혁, 8명의 피해자 적발. 피의자 중에는 보험 직원 서진, 36시도 포함. 누군가 자신을 봤다. 그 눈빛을 느꼈다. 인식, 그리고 혐오. 서진은 백화점을 나왔다.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뉴스 자막, 유튜브 영상. 자신의 얼굴이 어디든 있었다. 신문고에 고발된 자의 얼굴로. 휴대폰을 켰다. 카톡. 엄마가 보낸 메시지. 너 뭐 하는 짓이야? 이 일족의 치욕이야. 아버지가. 문자는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상태를 묘사하는 문장은 삭제됐을 것이다. 아마 의료진이 권고했을 테니까. 친언니도 마찬가지였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나도 피해 입고 있어. 남편에게 설명해야 했다. 딸에게 설명해야 했다. 서진 때문에. 친구들의 채팅방에서는 자신이 이미 제거되고 있었다. 6개의 그룹 채트. 모두 공통점. 서진, 퇴장. 서진은 강남에서 나와 신림동의 여관 지하에서 묵게 됐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그것도 빚을 내서. 일자리는 없었다. 어느 회사도 그녀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신원 조회를 하면 나올 테니까. 사기 공모자. 편의점 면접을 봤다. 매니저가 물었다. 신원 조회하셔도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양력에 빈 부분이 있네요. 최근 5개월간. 개인적 사정이.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다. 전자제품 판매점도, 음식점도, 콜센터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같은 반응. 희망적인 표정에서
신원 조회 후에 돌변된 얼굴. 서진은 그 얼굴을 5번 봤다. 6번째 면접. 그곳은 야간 청소용역 회사였다. 매니저는 묻지 않았다. 신원도, 양력도. 오직 말했다.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서진은 눈물을 흘렸다. 그것도 배신이었다. 이토록 초라한 제안에 눈물을 흘리는 자신이. 도윤은 강남에서 나왔다. 새 아파트는 한강이 보이는 오피스텔. 전셋돈 2억, 월세 100만 원. 혼자 살기에는 넉넉했다. 거실 창가에 서서 도윤은 한강을 봤다. 흐르는 물. 그것은 항상 어제의 물이 아니었.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서진의 번호로부터. 아니, 새로운 번호로부터였다. 도윤, 나야. 혹시라도 다시 한번 나를. 문자는 끝나지 않았다. 도윤은 그 번호를 차단했다. 다시 올렸다. 다른 번호. 이번엔 박소희였다. 도윤, 소희야. 너 괜찮아? 강재혁이 오늘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았어. 고맙고 미안하고 복잡해. 도윤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답장했다. 괜찮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끝난 걸까? 도윤은 소주잔을 들었다. 한 잔을 마셨다. 맛이 없었다. 승리는 항상 이렇게 맛이 없는 것 같았다. 거울을 봤다. 그 안에 자신의 얼굴. 8년 감사과 공무원. 아내를 추적한 남자. 친구의 배신을 파헤친 자. 법정에서 승리한 자.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도윤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묻고 싶었다. 넌 행복한가? 답은 없었다. 도윤의 회사는 그를 영웅으로 만들려 했다. 내부 보도, 기사와 표창장. 하지만 도윤은 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청년법률지원센터에 봉사를 시작했다. 금융사기 피해자들. 그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돕는 것. 그곳에서 그는 자신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배신을 당한 사람들, 돈을 잃은 사람들, 신뢰를 잃은 사람들. 그리고 한 번은 서진과 비슷한 여자도 만났다. 배신의 가해자 입장에서 모인 여자. 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어요. 제가 왜 남편한테서 도망쳤는지, 제가 왜 그렇게 약했는지. 도윤은 그 여자를 봤다. 서진이 아니었다. 하지만 닮아 있었다. 그런 건 약함이 아니에요. 그건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선택이라니요? 네. 그리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을 지는 것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도망은 안 됩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음이 흘렀다. 도윤은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다. 복수는 시작이었다. 도윤은 다시 한강을 봤다. 이번엔 동료 미나와 함께였다. 늦은 저녁 술 한 잔. 보통은 복수하고 나면 후회한다고 하더라.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미나가 말했다. 그래요? 근데 넌 왠지 다른 것 같아. 다른가요? 응. 뭔가 또 다른 걸 찾고 있는 것 같아. 도윤은 한강을 봤다. 여름밤의 검은 물. 그 위에 떠있는 별들. 후회는 없어요. 하지만 복수도 지금은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야? 서진을 무너뜨린 것도, 강재혁을 감옥에 보낸 것도, 그것들이 뭘 바꿨나 싶거든요. 도윤이 한 입 마셨다. 잃은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뢰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어요. 미나가 물었다. 그럼 지금 뭘 하고 싶어? 도윤은 생각했다. 오래 생각했다. 피해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배신을 겪은 사람들. 그들이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미나가 웃었다. 널 봐도 이상한데 한 가지 분명하긴 해. 넌 좋은 사람이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한강을 봤다. 좋은 사람과 옳은 사람은 다르다. 좋은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옳은 사람은 누군가의 책임을 묻는 사람. 그리고 도윤은 이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 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다. 어제의 물은 흐르고 오늘의 물이 온다. 도윤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끝나지 않은 여정 속으로 선택과 대가, 강제역의 항소심이 있었다. 판사는 변하지 않았다. 징역 7년, 확정. 도윤은 법정에 서 있었다. 법정 의뢰인 자격으로. 하지만 그는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예상대로의 결과였으니까. 변호사 이준호가 도윤에게 말했다. 강제역의 항소장에서 당신의 이름이 6번 나옵니다. 모두 비난입니다. 도윤이 물었다. 뭐라고 했어요? 감사과 공무원의 복수심, 과도한 수사, 함정 수사 등등. 도윤은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힘들지 않으세요? 도윤이 변호사를 봤다. 같은 질문을 4개월 전에도 받았다. 그때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힘든 것과 옳은 것은 별개입니다. 그걸 구분하기까지가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박소희는 도윤을 초대했다. 점심 대접. 한 해 동안 그들은 자주 만났다. 처음엔 법정과 경찰서, 상담소에서, 나중엔 카페와 식당에서. 박소희는 많이 변했다. 300만 원을 잃은 것도, 친구에게 배신당한 것도, 그것들을 복구하는 과정도 모두 감당했다. 강제역 놈, 항소도 떨어졌대? 네. 이제 확정입니다. 다행이네. 박소희가 밥을 떠넣었다. 그리고 도윤을 봤다. 근데 너는 괜찮아? 진짜로. 도윤이 생각했다. 그리고 답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서진은?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소희가 계속했다. 내가 봤어. 얼마 전에 신림동인가 거기서 청소하는 거 봤어. 침묵. 인식하지 못한 척했어. 하지만 그 얼굴 예전 서진이 아니더라. 도윤이 밥을 먹었다. 우린 뭘 한 거야? 복수? 응징? 정의? 박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헷갈려. 서진이가 너무 초라하더라고. 그걸 봤을 때 나도 같은 죄인 같은 기분이 들었어. 도윤이 박소희를 봤다.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